마켓온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말폭탄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 연장은 없다고 엄포를 놨고요. 또 일본을 향해서는 버릇이 없다라면서 관세를 35%로 높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는요, 추방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는 이렇게 트럼프발 공포와 위협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하반기 미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바로 미국 증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7월 첫 거래일 어제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상승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 및 약보합으로 마무리되며 하반기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며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6월 마지막 주에 이어 오늘도 추가 상승하였지만 나스닥 지수의 경우 마이너스 0.8% 조정으로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언과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설 그리고 감세안 통과 과정에 집중하며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지금 현재 신중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표 부분에서는 5월 졸투 보고서 그리고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표가 발표했습니다. 5월 졸투 보고서부터 보게 되면 채용 공고는 6개월 내 최고였죠. 그런데 실채용 부분은 다소 부진하다 보니 이 또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ISM 제조 PMI의 경우 50% 채 안 되는 49%를 보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50% 위에 있으면 경기가 괜찮다. 50% 밑에 있으면 경기가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일단 예상치가 48%였는데 49% 나왔다는 것은 예상치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재고 지수는 여전히 높고 수주 잔고는 떨어지고 있으며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빠져드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표를 바라보는 해석이 각기 좀 다른 어제의 미 증시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PER 20배가 넘어가는 현재의 수준과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 실적 부진 현상을 고려한다면 2분기 실적 전망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어떻게 보면 역사상 신고가로 가고 있는 미 증시에는 부담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S&P 500 모두 연말 목표치를 5,700포인트로 하향했다는 점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며칠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았는데 최근 2주 동안 골드만삭스, S&P 500 모두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의미 있는 숫자의 변동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부정적 요소로 감안한다면 올해 페드의 금리 인하 예상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려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어제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강한 강보합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마켓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확연한 수급 변동이 보였던 하루였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켓맵 하나 보시면 어제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한 번에 좀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증시를 이끌어왔던 테크 기업들의 실망감을 보이며 애플을 제외한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들이 하락을 했고 반대로 이제 규제 완화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증권주, 은행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의 가장 어떤 핫한 중심에 있었던 기업은 결국은 테슬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서로 격한 말들이 오고 가며 테슬라 주가는 한때 장중 7% 가깝게 조정을 받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불안한 감은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세한 내용 변동에 따라 또 태양광 종목군들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도드라진 상승과 또 이제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던 카지노 그리고 이제 크루즈, 호텔 관련주들이 어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볼 지표는 바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인 것 같아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으나 큰 변동성이 없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꼼짝하지 않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건 본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 봤을 때 그래도 기존보다는 다소 이제 비둘기파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금리나 뭐 7월은 조금 힘들더라도 올해 9월 달에는 하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 결정권자 다수가 올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가지고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제 미증시가 아닐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낮아지며 4.2% 정도의 이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7월에 할지 9월에 할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겠습니다만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다시 불편해진 브로맨스죠. 참 이게 사이가 좋았다가 멀어졌다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박자의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세안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자 트럼프가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을 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두 사이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여기에 또 머스크는 가만히 있질 않았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맞받아치면서 관련 산업 전체에 또 굉장히 긴장감을 돌게 만드는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테슬라가 5% 넘게 좀 하락하는 지금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가 속해 있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통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결국 이제 7월 8일 관세 유예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과 이제 수급의 공백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관세에 대해 유예 기간이 없다고 한 만큼 며칠 남지 않은 거래일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일 앞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에 거래일 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수급의 공백이 생기면서 흘러갈 수 있는 장중의 변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 체크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비농업 취업 지수는 한번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와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미 이번 주 초에 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비농업 취업 지수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밤이죠. 원유 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쭉쭉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관련주들 혹은 석유 화학 관련주들은 이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죠. 내셔널 베버리지 코퍼레이션과 같은 미국이 이제 탄산 음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오늘 밤에 실적이 준비되어 있고 유니버스 크롭코프라는 이제 유니콘 기업도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에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가 좋지 않았잖아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미장이 좀 대규모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이제 주변에 흘러가는 이 외부 환경들을 보면 걱정이 꽤 커질 것 같은 시기의 미장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김지훈 JS 인베스트먼트 대표 또 스타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해 주시겠는데요. 자, 김지훈 대표님, 하반기까지 괜찮았어요. 네. 그죠? 상반기 첫 거래가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냐?
지수 빠진 것도 빠진 건데 빠진 이유들을 보면 예전에 걱정했던 것들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잖아요. 네네. 상호관세 유예 안 하겠대요, 더 이상. 네네. 머스크랑 트럼프는 다 이제 화해한 줄 알았는데 화해는커녕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넌 것 같이 또 싸웠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역 협상에서 다시 한번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기점으로 이제 작은 기업들부터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으로 아마 체크가 일부 가능하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월의 신중론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의 지금 금리 관련돼서 금리를 내리려면 결국은 매크로 경제 지표, 실질적인 지표들이 나빠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졸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의존적으로 데이터가 나쁘면 좀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테슬라 관련돼서는 사실 전기차 그 중요한 건 전기차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공화당의 표밭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곧 있으면 또 중간 선거도 엮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테슬라에 압박을 놓는 거는 당장 이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소비자들의 세액 공제가 없어지니까 판매량이 마치 전기차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실제 그 테슬라의 판매량이 엄청 줄어들 것처럼 그렇게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휘발유차보다 전기차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나오면서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은 이런 그 세제 혜택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선 본부장님. 네. 미장에 대한 낙관론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우선 저는 조금은 더 상방을 열어두고 봐긴 봐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대내 변수를 한 번에 다 잠재울 수 있는 건 그 기업이 보여주는 숫자. 그러니까 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믿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간, 명분이 되는 것은 저는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미 벌써 투자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종목군들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지금 관세니 뭐 트럼프의 어떤 돌발 행동이니 여러 가지 변수에도 여전히 본업으로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만큼은 저는 지수 뭐 영향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밀릴 때 담아 가시는 게 현재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직은 그래도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개별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이 두 사람의 브로맨십은 뭐라고 해야 될지 표현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과 극을 달립니다. 서로 죽을 듯이 사랑하다가 미치도록 미워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미워하는 단계로 다시 또 접어든 것 같은데 꽤 말폭탄이 셉니다. 네네. 주고받는 말폭탄이 말이죠. 감세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다시 한번 쓴소리를 내뱉으니까 트럼프가 아예 추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엄포를 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한테 돼지당이라고 맞받아칠 정도로 굉장히 그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아마 당장 그 전기차 앞전에서 짧게 언급을 드렸지만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되는 부분이 이제 그 머스크가 하는 이 전기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아마 그런 갈등이 불거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포함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화당의 큰 일자리를 창출하는 엄청나게 이미 진행이 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래의 미국 그 산업을 주도하는 그 산업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머스크가 뭐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인물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테슬라가 이끄는 미국 시장 내 전기차에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물론 초창기에는 뭐 80% 육박했다가 지금 이제 46% 이제 올해 제가 5월 달 것까지 데이터 보니까 43%까지 빠졌더라고요. 네.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 전기차 시장 또 미국 내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인공위성 사업 내에서는 테슬라가 주도하는 미국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그 말싸움보다는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본질적인 펀더멘털의 어떤 큰 이게 악재로 보기에는 트럼프하고 설왕설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더 들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식? 이게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맞습니다. 네네. 종목에서 이제 애징하는 종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손절 구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네. 지금 이익 구간에 있어도 아마 많이 빠지셨을 것 같고 네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고민되는 타이밍이고 네.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식은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네. 이건 의견 듣고 이건 본부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네. 핵심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런 사실은 그 트럼프하고 싸우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테슬라의 본질적인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아니고 갈등 국면에 있으니까 갈등이 명확하게 좀 봉합이 되면서 테슬라 본업에 뭔가 머스크가 조금 더 충실히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의견 표명을 하면 그때 좀 안정적으로 테슬라를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더라도 진입하는 게 맞다고 보지 지금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충분히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굳이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 소개한 기업들하고 테슬라하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끊임없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투자 판단이나 근거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종목보다 매력도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내 판단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테슬라보다 뭐 어제 소개해드렸던 뭐 오라클이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뭐 세일즈포스가 훨씬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갈아타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무게는 갈아타자는 쪽이 좀 더 싣고 계시네요. 네, 저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조금 더 네, 조금 상황을 조심하자. 지켜보고 네, 맞습니다. 판단하자라는 거고. 본부장님.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결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테슬라를 제외한 테크 기업들 중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메타 같은 기업들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현재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돌고 돌고 돌아 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신규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화해하고 그때 장대 양봉이 쏟더라도 그때 저는 쫓아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매력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제법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는 아 그래? 그럼 다른 거 사지 뭐 이러면 되는데 네. 보유하고자 하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는 속상하더라도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셨다가 지금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빠지고 나서 후회할 바에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이 화해하면 결국 장대 양봉 쏟으면서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의 비중을 다시 확대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속상할지라도 추후 더 빠질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그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질문 이어서 드리고 싶은 네. 건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다른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빅테크 전반 네. 혹은 2차 전지 네. 섹터. 그러니까 동조화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경향은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죠.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로만 보는 게 맞겠다. 어제 시장도 사실 테슬라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이슈로 보셔야 되고 네. 대신에 만약 테슬라가 조정을 받음에 있어서 전기차의 실적이 너무나 안 좋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X에 대한 어떤 우리의 불신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성장성이 빠르지 못하다 그래서 빠지면 네.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펀더멘탈적은 문제 없는 상황에서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빠진 날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만의 이슈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짚어볼 게 달러입니다. 달러 약세가 원화에 대한 달러만 약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즉 글로벌 전반적인 통화 시장 안에서 달러 약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96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로 가는 신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증시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게 우리 국내장으로 돌이켜보면 원화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장에는 어떻게 될까? 대표님. 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달러 약세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실제 글로벌 자금들의 5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은 조금 줄고 있어요. 불과 상반기 1월달부터 4월달까지만 해도 연평균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ETF 자금이 약 한 5에서 10% 정도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5월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심지어 6월달에는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자금 그러니까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한 유럽 쪽에 일부 자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쪽 자금에 중국을 제외한 대만과 우리나라 쪽에 자금이 일부 들어가는 거 봤을 때 당분간은 돈이란 건 결국 수익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높을까? 이미 미국 시장도 S&P든 나스닥이든 모든 지수를 기점으로 최고치를 찍는 시점에서 여기서 한 번 더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작업을 하고 나서 한번 가지 않을까. 근데 재미난 거는 100년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20% 이상 빠진 거는 딱 13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20%까지 빠지려면 매크로에 엄청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여기서 10% 정도 조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도 환율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약세로 갈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되 달러 약세가 지금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 서학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리 주식 사두신 분은 앉아서 지금 환차선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상태면은 그만 떨구고 이제 다시 돌아오자라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참 이게 킹달러 시대가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작년 그리고 한 해 그리고 재작년 거의 2년에서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킹달러의 이제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채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이제 달러가 약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요. 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걸 부담해야 되는 건 지금 미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소비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물음표가 지금 붙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너무 이제 미국으로만은 이제 투자 자체가 저는 비정상화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서 비정상화에 정상화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몰렸던 미국의 자금이 유럽에도 갔고 동아시아도 갔고 지금 그런 과정이지 미국이 앞으로 계속 빠진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러 인덱스에 대한
깊은 고민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첫 번째 짚어볼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1위를 이제 재탈환했고, 어쨌든 GPU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거기에다가 꺾이지 않는 수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다시 1위를 탈환했죠. 그런데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또 브로드컴입니다. 왜냐? 개인화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브로드컴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표님부터 듣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브로드컴이 잠깐 반짝, 아마 작년 연말부터 올해 한 1월 달 그때 잠깐 반짝하고, 아식이 막 엄청나게, 사실 아식 시장은 엄청나게, 주문형 반도체 말씀하신 시장은 네.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연평균 30%씩 성장하는데,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생각보다 너무 엔비디아만 부각된 나머지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 회사가 사실 분기 매출만 20조에 달하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조 9천억,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했던, 숫자가 뭐 굉장히 아름다운 회사입니다. 뭐 엔비디아 절대 못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식 시장은, 주문형 반도체는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근데 브로드컴 하면 이 주문형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신 칩이거든요. AI 인프라의 통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통신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통신 네트워크, 유선 인프라 관련돼서는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1등 회사다. 이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그래서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고, 이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는 통신 스위치인데요. 통신 스위치 개수가 예를 들어 하이퍼스케일러,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는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10,000개 넘게 들어가고요. 광 인터커넥트는 100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스위치나 광 인터커넥트를 당연히 브로드컴이 제품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하이퍼스케일러,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모든 고객사를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광대역 통신 쪽에서 계속 가격이 비싸지고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과 스위치도 400기가짜리 스위치를 쓰다가 800기가 스위치로 업데이트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데이터 센터에서도 800기가 스위치를 막 바꾸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AI 매출 성장률만 연간 195억 달러, 연평균 60%씩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좀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너무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브로드컴이 이 정도 주가에 머물 상황이 아닌데 너무 저평가돼 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약간 빅테크 안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좀 얘기까지 들려요. 그런 얘기로 좀 해석이 돼요. 이 회사가요. 네. 이런 빅테크와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을 같이 가는 회사 치고 상당히 또 재미난 게 주주환원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지금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네요. 네. 성장성 좋죠. 주주 친화적이죠. 네. 근데 지금 밀리는 건 상대적인 이슈성에서 이슈가 좀 떨어지는 엔비디아에 것 같습니다. 비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소외가 돼서 네. 그늘진 곳에 있는데 이게 양지로 나와야겠네요. 좀 양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강력 매수 신호를 지금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네.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데? 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정장 같은 걸로 좀 예를 들어보면 맞춤 정장이 있고 이제 기성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하는 것은 기성복인데 그렇죠. 굉장히 가격이 비싼 기성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브로드컴이 하는 것은 이제 맞춤 정장.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에 혹은 그 제품이 필요한 원하는 설계도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에이직 반도체 대표기업 이제 브로드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단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75% 정도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원가가 25%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제조업 기업들 보면 원가가 25% 혹은 30% 이내인 기업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최근의 가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한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이 나오면 그 차익 물량이 반도체 외의 섹터 다른 기업으로 갈 게 아니라 브로드컴으로 저는 이동해 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게 이 또한 또 부담이겠지만
지금 그 기업이 22년도, 23년도, 4년도 지금까지 보여준 그로스 마진을 체크를 해보면 2025년에도 충분히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차세대에 어떻게 보면 대항마라는 표현을 썼다가 올해 이제 1분기에 갑자기 쑥 사라졌는데 다시 이제 부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한 한동안 그 애칭 별명 같은 게 그거였죠.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네. 부상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또 사라졌었어요. 그렇죠. 사라졌지만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 잠재돼 있는 그 잠재력. 이제 우리 그 잠재력에 좀 주목을 해보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두 분의 의견 의미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또 짚어볼 거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좀 낯설어 하실 분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쓴 ERP, 뭐 고객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AI가 붙여지면서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 하는데 그러면 그게 기업들은 도대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고 있냐? 앞에서 딱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뭐 ERP라든지 회계 재무라든지 뭐 영업 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세일즈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고객 관계 관리 요 CRM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데이터를 이제는 단순히 통합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업별로 분석해서 맞춤화 최적화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냥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분기 매출이 그냥 13조에서 15조씩 달하고 영업이익이 2조에서 3조씩 찍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요. AI 경쟁 중에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은 가장 AI 에이전트 경쟁 중에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을 가장 빠르게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회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고객사가 출시한 지 2개 분기 만에 8,000개를 돌파해서 아마 올해 6월 말까지는 10,000개까지 고객사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료 고객사는 이미 4,000개 고객사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되면 알만한 고객사들이 지금 다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일즈포스는 기존에 갖고 있는 CRM 기반의 고객 기반의 엄청난 막대한 데이터를 이제 맞춤화하고 최적화하기 시작했다. 그 딱 초입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의 물론 한정한 이야기긴 하지만 AI의 업무 도입률을 따져보면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본부장님. 그럼 나머지 80%가 아직 뭐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세일즈포스의 영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일즈포스가 해당 산업에 저는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포메티카라고 하는 데이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예전부터 계속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가격이 상충이 그러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인수를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을 들여서 인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AI 데이터 플랫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안과 투명성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거버넌스가 있는 회사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세일즈포스가 이번에 인포메티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인수합병을 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사업성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날 때도 영업적으로도 정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가격대 제가 이제 쭉 봤더니 저도 이제 세일즈포스는 만약 여기서 이제 매물 부담만 좀 빠르게 소화만 해준다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로스 마진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건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인데 최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장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단점은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그 박자에 맞게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숫자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가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I B2B 시장의 강자로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부상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짚어봤지만 오늘은 좀 관점이 달리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애플입니다. 애플의 전략이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늦다라는 이제 지적이 일자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에서 잘하고 있는 AI 서비스를 이제 아이폰에 탑재하는 쪽으로 협업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여지도 있다고 저희가 방송 전에 본부장님과 이 얘기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네. 먼저 풀어주시죠. 안 되는 거 계속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 그냥 계속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애플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데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투자자가 기대했던 건 시리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충족을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온 게 결국 시리의 다음 모델을 언제 업데이트를 하겠다, 언제 발전을 하겠다라기보단 네. 지금 외부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불확실성을 빠른 시기 안에 좀 해결했다라는 점에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챗 GPT를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이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는 게 지금은 저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장기전이면 모르겠지만 우선 앞단에 있는 불확실성을 좀 빠르게 해소해 준 것에 좋은 점수를 저는 줬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그 자존심을 꺾고 누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외부 잘하는 데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 태도 변화. 아이폰의 혁신, 아이폰의 판매 신장을 위해선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반대로 부정적이세요? 말씀드릴 좋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 게 그동안 애플 어제도 혁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애플이 실제 기반 기술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애플에서 칭찬받은 히트친 기술들은 모두 외부에서 사온 겁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실리콘 팔로알토 반도체 회사에서 사온 거고요. 멀티터치 핑거웍스라는 회사에서 사온 겁니다. 그다음에 지문 인식 어텐텍이라는 회사에서 사온 거고요. 3D 센싱 프라임 센스 5G 모뎀 인텔 전부 외부에서 갖고 와서 자체 내재화를 했는데 이번에 시리를 통해서 느낀 거는 자체 내재화에서 완전히 좀 실패했다.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술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그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태계 애플 생태계조차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시기가 점점 뒤처지고 있고 애플이 인수한 그 시리라는 기술조차도 마지막 스티브 잡스의 유작인 M&A 회사였습니다. 그거조차도 이제 팀 쿡이 잘 못 살리는 걸 봤을 때 다시 좀 그 스티브 잡스의 악령이 떠오르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퍼플렉시티나 네. 뭐 오픈 AI가 뭐 어떤 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들여와서 네. 시리에 내재화를 시켰어요. 네. 시리가 그래서 비서로서 AI 비서로서 엄청 네, 네. 퍼포먼스를 냈어요. 네, 아이폰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네, 잘 팔리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 개발자 회에서 굉장히 실망감이 컸다는 건 분명히 네. 저희가 다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리가 그때 정도 되면 우리 이 정도 돼서 이제 준비됐다라는 스탠바이 선언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자, 애플의 이 변화된 전략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 주시고요. 자, 본부장님, 부장님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DI 비농업 지수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제 이 비농업 지수가 사실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표 발표 하나하나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표 발표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죠. 베버리지 관련한 음료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기업이 실적 나올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꼭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십사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스타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부터 다소 혼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흐름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60달러까지 바라봤던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과 또 소외주로의 자금 이동이 맞물려 현재는 153달러 선까지 내려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여기에 더해 초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으로 주가가 730달러를 넘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메타 역시 어제부터 주가가 720달러 아래에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전날 5% 넘게 주가가 밀렸던 테슬라 현재는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변동성은 여전하다는 점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기술주 전반, 특히 반도체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 전날 4% 이상 하락했는데요. 오늘 소폭 반등하고는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 AMD 역시 같은 이유로 4% 하락 후 강보합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의 경우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확충하겠다고 발언한 덕분에 반등했는데요. 덕분에 원유 대장주 엑스모빌의 주가도 한 차례 반등 후 그 상승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유 섹터 대장주 쉐브론 역시 같은 이유로 주가가 한 차례 반등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전반적인 기술주 약세 속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주가가 반등한 종목이 바로 애플인데요. 최근 부진했던 주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에 더해서 오픈 AI 등 외부 업체와의 AI 사업 협력 검토, 또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긍정적인 여러 투자 의견이 맞물리며 주가가 1% 이상 반등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대장주 유나이티드 헬스는 기술주 하락에 의한 자금 이동에 따라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전날 정말 오랜만에 4% 넘는 급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이는 기술주 약세에 따른 단기 반사 이익일 뿐 장기적으로 끌고 갈 호재나 펀더멘탈은 보이지 않는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오늘 프리정에서도 이미 1%가 넘는 낙폭이 눈에 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도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휴전 이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던 팔란티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날엔 기술주 약세까지 겹치며 전날 4% 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AI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밸류에이션 과다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AI 기업인 팔란티어는 한동안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했음에도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또 상호 관세 우려가 산재 있는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오늘 프리장에서도 다소 혼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자, 미국장도 하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장을 바라볼 때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변수를 작용했던 관세 문제가 다시 도드라지기 시작했고요. 달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약세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가 미장이 혹시 큰 폭의 조정이 오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그널 포커스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걱정들은 대표님은 안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싼 시장이잖아요. 네. 예전에도 비쌌고 지난번에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그렇게 뭐 비싼 느낌이 조금 없어진다 했는데 S&P 기준으로 18배 정도 PER 갔다가 지금 다시 22배 수준까지 다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부터 지금 벌써 20% 넘게 급등한 장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다 이런 타이밍인 차에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어제 좀 받았죠. 근데 어제 좀 조정을 받는 게 좀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테슬라하고 반도체를 항상 이렇게 대립을 시켜서 대조를 이제 보여드리곤 했는데 같이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약간 방어주, 배당주 이쪽에 있는 또 주식들이 올라가는 느낌이라 시장이 조금 조정에 지금 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다만 달러화 지수가 계속적으로 100에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금들이 예전에는 미국으로만 이렇게 계속 들어갔었는데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non-US 이렇게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좀 슬슬 빠져나갈 국내들이 하는 것 같고 보면은 뭐 아마존도 최대주가 지분 팔고 있고 네. 또 뭐 테슬라 어디죠? 거기도 또
또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셀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까지 떨어졌잖아요.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가면 이게 증시에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는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야지 돈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우리 시장을 거꾸로 놓고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을 볼 때 원화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 미국 자산도 사고 뭐 미국으로 계속 들어가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달러화가 지금 신뢰도에 지금 약간씩 금이 가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달러화 지수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97선까지도 이렇게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약화되는 그 선상에 있다. 반면에 뭐 미국 증시는 밑에서부터 일단 반등을 3개 해가지고 올라와서 6천을 넘어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 밀리면 한 5,800까지 한 5% 정도 밀릴 수 있는 이런 좀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야간 선물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그 지금 올라왔던 거를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그런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급락하는 걸 보면서 미국 성장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테슬라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가 하나의 이제 신호인 건지. 물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또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알겠는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 이후에도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이익이 들면서 주가가 아주 좋았던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팔란티어가 있고 네. 테슬라가 있고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선행 PER이라는 게 2자릿수가 아니고 3자릿수입니다. 그것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0배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200배 근처까지 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트럼프가 제일 가까이 제일 총애했던 이런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 쪽은 그런 양상이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등을 대는 모습이고 보조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뭐 안 좋게 좀 세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국면인데 그러면 이런 밸류에이션이 과연 지탱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펀더멘털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 메인 비즈니스에서도 지금 이제 헤매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헤매고 있고 계속 가격 뭐 인하 압력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차에 지금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어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만은 로보택시도 이제 조금 시작한 거지 거기서 돈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뭐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험한 소리로 뭐 다른 관련된 추방해버리겠대요. 비즈니스 네. 이런 것까지도 또 얘기하고 추방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반대에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대결 양상으로 가는 이런 하이 멀티플 그러니까 고평가가 과연 유지될 수가 있느냐. 라고 볼 때는 저라면은 테슬라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이 고평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서 이제 실망감이 일정 부분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아직 멀었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 게 우버란 말. 우버는 이제 웨이모랑 협력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버가 낫다 이제 이런 평가가 상대적인 부각이 되는 거 같아요. 당장에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실적으로 봤을 때 뭐 에베타나 뭐 당기순이익이나 캐시플로우나 사상 분기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테슬라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뭐 싼 거는 아닙니다. 32배 정도 선행 PER 지금 받고 있으니까 싼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여기 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는 지금 이런 자기들의 자체적인 플랫폼 거기에다가 실물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을 더 다각화할 수 있고 거기다가 광고도 더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쌓이고 있다. 사용자 기반에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뭐 이익 캐시플로우 이런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를 보는 사람이 점점 대안을 찾는 사람 중에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짚어볼 곳은 미국 자동차 업계입니다. 미국 자동차 예전에 빅3였지만 이제 빅2가 되겠죠. GM과 포드.
잘 팔 실적이 괜찮아요. 자, 요즘에 잘 나와. 이게 이제 관세 영향 그런 것 같아요. 덕분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근원적인 경쟁력이 좋아진 건지. 사실 예전에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도 비싼 거 내놨다가 참패를 경험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뭐 전략 변화를 한다는데 그런 과도기 가운데 좋은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거로 기준으로 보면 마진은 상당히 낮잖아요. 여기는 뭐 영업이익률들이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한 7%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10% 초반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죠. 그리고 전기차 부분도 뭐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10% 이하고 자율주행도 한이 많이 뭐 그 아주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아주 높게 받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거죠. GM이나 포드. 테슬라가 가다가 전기차에 대해서 다 좋게 보고 시가총액을 그렇게 몰아줬는데 네. 이제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 그래? 그럼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쪽으로 이동해 버릴까? 이런 이제 방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쨌든 그 자동차 관련되는 업종 내에서 시총 포지션을 조금 스위치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뭐 테슬라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까지 좀 무겁게 있다가 고개를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어제 이렇게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이다. 미국에서 10배 미만인 거는 상당히 싸거든요. 네, 싼 뭐 거죠. 물론 이제 굴뚝 산업인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배당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해가지고 둘 다 뭐 그냥 천천히 가는 그 방어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별히 소비 관련 기업단에 대한 그 준비도 좀 해주셨어요. 스타벅스 실적 매출이 이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순이익이 이제 크게 감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스타벅스 참 오랜만에 이 분석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비유가 궁금합니다. 스타벅스가 사실은 뭐 중국 쪽 비즈니스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쪽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 이 사업을 갖다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밑단에 깔고 있는 거는 방어주 쪽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뭐 베스트바이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소비주 관련되는 거잖아요. 이제 베스트바이는 미국에서만 거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네. 스타벅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 되는데 그중에 또 중국 비중이 또 꽤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진은 스타벅스가 좋습니다만 되게 비싼 주식이에요. 베스트바이보다는. 근데 베스트바이는 마진도 되게 낮고 되게 천천히 가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지금 조금 어제 좀 들썩거렸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장에서 기술주, 성장주 이쪽에서 조금 그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회해가지고 좀 방어적으로 조금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반영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와 베스트바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그널 포커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